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우리 또 새로운 과정이죠. 기본 과정 진행을 합니다. 기본 과정에는 기본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서를 들고 왔습니다. 한 권만 가지고 계시면 또 안 됩니다. 예, 또 한 권이 또 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또 한 분이 그래요. 왜 이렇게 책이 두꺼워졌어요? 혹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거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이거를 쓰라 그러면 힘드시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쓸 것과 쓰지 않을 것, 지금 필요한 것과 다음에 필요한 것, 실무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형식적인 것, 이런 거 다 가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체크 잘 하시고요.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본서가 두툼해졌다라는 거에 일단 말씀 좀 드렸고, 자, 어쨌든 반갑습니다. 반갑고, 우선 오늘 이제 기본 이론 과정 첫 과정인데요. 여기 기초부터 쭉 들으셨던 얘기는 뭐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과정에 처음 참여하신 분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OT하고 본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택관리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택관리사 이야기를 하는데, 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 뭐, 그렇죠. 각오를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제 사진인데요. 이게 35년 된 사진인데 안 믿더라고요. 오히려 더 젊어졌다. 예, 그런 이제 의견도 계신데. 저는 사실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 시험은 1회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4로 이제 갱신할 때는 인천광역시. 왜냐면 이제 그것도 다 학습 과정에 있어요. 자격증 취득한, 그러니까 보호 합격증을 취득한 곳에서 4로 갱신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본 데서 또 4가 되는 겁니다. 그 시도지사한테 갖다 줘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도 1회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실제 이게 2001년도잖아요. 10년 동안 우리 이제 관리사무소장 3년만 하면 4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굳이 이렇게 꼭 4가 빨리 되어서 큰 세대로 가고 이럴 필요성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당시엔. 근데 지금은 엄청 치열하죠. 하루라도 빨리 4가 돼서 500세대를 벗어나야 자리가 더 많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환경도 좋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 보셨고요. 저 근데 이 자격증이 꼭 1년에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선임을 안 했잖아요.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들 현장 가서 실태 조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느라고 자문도 하고 하느라고 사실 이건 제가 이제 크게 필요하진 않은데, 제 전국 주택관리사 축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서울시에서 그 축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데 그때 한번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빨리 취득하셔가지고 빨리 배치 신고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유능한 소장님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관리사무소장님이 되시면 이제 의무관리대상 이제 공동주택 관리를 하시게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입문할 때, 그 22년도 9월 달에 입문할 때 보니까, 요 단지 수가 18,000개였거든요. 18,900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2개월 사이에 또 이거 앞자리가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19,000.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요 자리에 취업 설명회를 합격하신 분들 상대로 했었는데, 거기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하시는 우리 감리사분이 그런 말씀. 변호사님하고 감리사님 이렇게 같이 모시고 취업 설명회 했거든요. 요즘 하도 과태료 법 이런 얘기 많아서 취업 과정에 우리 변호사님이 3분이나 계세요. 해커스 그 과정에. 그래서 일반 과정하고 많이 다른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시고 그 과정 들으시면 되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그 재건축 기간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잔존되는 것과 신규되는 것이 예전과 패턴이 다르다. 예전에는 그냥 없어지면 생기고 없어지면 생기는데 지금은 안 없어지고 생기고 또 한참 갔다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좀 더 늘어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추산 이 34조 이것도 많이 늘었던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차대한 이제 책임과 막강한 의무 권한 아니에요. 막강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소장님 되시는 겁니다. 실제 이제 여기에는 장기선 충당금, 뭐 사용료, 관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금액은 꽤 하죠. 이 금액은 서울시 예산의 절반입니다. 물론 이제 산하 빼고 뭐 상수사업 이런 빼고 서울시 전체 예산의 절반이에요. 꽤 큰 금액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K 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배우시고 아마 입문하신 분은 공동체 관리 정보 시스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가시면 이제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뭐예요? 합격이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 1년 동안 쭉 장기 레이스 하실 텐데 그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그런 거 있죠. 적을 알아야 내가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제 시험이 어땠고 이제 올해는 어떨 것이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이 이야기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주택관리사 시험 통계 분석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20 이제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더 보고 갈까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2차 우리가 이제 2차가 중요하니까 2차에 합격되는 인원을 잠깐 보시면 여기 4,000명이 넘는 시점이 있었죠. 요게 이제 이게 결정적인 기화가 된 거죠. 이거 절대평가로 했더니 들쭉날쭉하다. 이때 취업하느라고 정말 애를 썼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이때 취업 못하면 그 다음에 취업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합격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면접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시점이고 시기이긴 해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상대평가를 선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상대평가를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그래 1700명에서 시작을 해서 1600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제 올해도 당연히 예정은 1600명입니다. 1600명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처음에 시행할 때는 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았는데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이제 합격 점수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번 말고 지난번 시험에서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평가 때도 60점이지만 상대평가도 그 수준에 맞춰서 원하는 인원을 뽑겠다. 이게 가장 이제 밸런스가 맞는 부분인데 또 요게 이제 살짝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똑같이 시험을 냈는데 공부하시는 분이 너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이 높아졌다. 이게 관리사무소 현장, 저 관리사무소 현장에서 목소리 많이 듣고 관리사무소 현장을 뭐 1년에 한 200차례 이상 다 이렇게 가거든요. 가서 이제 들으면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관리를 하는 것이 스마트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법 적용하는 거나 이런 거가 예전하고 정말 다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래서 또 이렇다 보니까 또 난이도를 높게 내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하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적 질적인 수준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예전에 그 소장님들을 이렇게 좀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대체되는 효과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법령이 굉장히 세분화하고 다양해지고 개정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확인이나 검증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는데 요즘은
뭐 여러분들 마치 그 세무서 같은 데서 세무조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예전에는 뭐 이런 소득이나 이런 게 잘 노출이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잘 안 되는, 요즘은요 엔터 딱 치면 너무 투명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관리 업무도 너무 투명하니까 그러한 내용이 노출이 잘 되니까 이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도 정말 최근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업데이트된, 그러니까 뭐 사업자 선정 지침이나 또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장기손계획 이런 것들 좀 능통하신 분들을 좀 채용을 하면서, 기존의 분들은 경험은 많이 됐지만 좀 이런 적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경쟁했던 부분과 좀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실제로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 점수를 낮추는데 포인트를 좀 두었어요. 그 시험 수준이 그래서 살짝 지난해보다는 좀 높아졌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이제 1600명 뭐 동점자 배제하고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보다도 지금 합격했다 혹은 합격했다고 생각하는 예비 합격자분들이 제일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올해 합격점은 몇 점 정도일까? 그래서 실제 요 사이쯤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막 그 연구해서 이렇게 다 하고 문제 수준이나 또 시뮬레이션도 하고 미리 뭐 갑자기 옆에 단지 소장님이 갑자기 안 보이는데 말이 없으시다. 그럼 여기 가서 시뮬레이션 오고 갔다 오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 65점대 정도 전후로 이번엔 커트라인 형성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요 전까지, 그러니까 그 적을 아는 거지, 그 전을 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남 얘기고 내 얘기를 해야지, 내 얘기를. 그러나 그건 아셔야 돼. 이제 이런 분위기에 있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28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접근이 되는 부분이 1600명이 선택이 되고 나면 2950명, 그냥 편의상 3000명이라고 하면 1400명이 어떻게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400명이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1400명 안에 들어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동차를 노리시고 28회 동차를 노리시고 처음 이제 딱 들어오셨다 그러면 엄청난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00명이 일단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그럼 풀 1400명이냐? 아니요. 안타깝지만 올해 두 번째 보신 분 중에 떨어지신 분도 분명히 이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노출이 안 돼요. 이 합격하셨는데 이분이 처음 동차로 하셨는지 뭐 두 번 했는지 이런 이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걸 감안을 해서 한 1000명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의외로요 2차만 하신 분도 떨어지는 분이 많아요. 뭐 1년 높게 했으니까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략 짜실 때 1차만 죽어라 하고 합격하면 2차만 하겠다.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 2차 우리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그 2차 과목이라고 하는 그 과목 특성이 워낙 방대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핵심을 모르면 엉뚱한 데 문고리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2차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 한 1000명 정도. 그러면 실제로 여기 1600명 한다고 그럴 때 600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1000명이 응시는 하지만 또 그 부분이 다 합격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도 한 400명 정도 또 떨어져 나갑니다. 똑같이 올해처럼 올해도 2차만 봤는데 떨어지는 분이 계시듯이 또 내년도 2차만 봐도 또 떨어지시는 분이 또 계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를 하면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난 유입분이라고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인원은 실제로 1600명이 아니고 한 800에서 1000명 정도가 여러분들 TO가 되는 거예요. 2차만 동차만 이번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 내용들 좀 더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하나 이제 그 예전과는 좀 달라진 내용, 여러분 살짝 부담 가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잘 보시면 요 응시자가 이렇게 절대평가할 때 25,000 됐다 상대로 딱 바뀌니까 그냥 뚝 떨어졌잖아요. 뚝 떨어졌잖아요. 이게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반갑지 않은 소리죠. 반갑지 않은 소리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내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살아남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전략을 잘못 세워가지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요만큼만 해. 그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게 내년도는 이 부분보다도 좀 더 상이할 걸로 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허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이 숫자에 너무 올인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환경이 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그 기존 누적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요 점수도 65점을 좀 더 낮추려고 하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도에서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 점수도 그러면 그게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 그 소리예요. 아주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럼 정리하면 경쟁자가 올해보다는 조금 많아지고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 이게 최종적인 여러분들이 마음가짐, 대비해야 될 자세. 지난해 할 걸. 예, 맞습니다. 지난해 하신 분은, 그러니까 올해 하신 분은 지난해 할 것. 예, 맞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봤고요. 전체적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상대평가니까 고득점을 받아야 돼요. 고득점. 갑자기 숙연해지는데 고득점은 어떻게 하면 맞을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잘.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일단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선택한 순간 이미 합격은 되어 있다. 왜? 여기 다녀 떨어지는 분 물론 계시죠. 그거는 이제 이 각 교수님들께서 어떠한 방법 제시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커리를 맞추셨다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지지난해 합격하신 분들이 그걸 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시면 되고요. 실제 이제 실무만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요 단계를 넘으셔야 돼요. 요 단계를 넘으셔야 합격을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시간이 뭐 2차만 해도 떨어지는 분이 계시다고. 그건 뭐냐면 진짜 많이 알아요. 뭐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옆에 그럼 막 선생님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해야 할 거를 안 해요. 그걸 해야지 합격하는. 이제 뭐 강의 중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해와 계산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이해와 계산. 이 실무는 이제 난이도를 높일 때 쓰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아까 제가 65점 정도가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후에서. 근데 이제 이렇게 점수를 맞춰보니까 64점, 63.5점 요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심장이 타죠.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봐요. 올해도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푸셨습니까? 안 풀었대. 어렵다고 느끼고 실제 어려워요. 근데 이걸 제가 고비를 넘게 해드리거든요. 그분이 이거 하나만 맞추셨으면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바로 이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걸 흔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책에 막 형광펜이 막 난립하고 별표 막 이게 그리고 뭐 숫자 외우고 이걸 공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전혀 모르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어떤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학습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이 실무라는 과목은 암기를 해서 이게 뭐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게 학문으로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덩어리 이렇게 떨어진 얘기라서 정말 그렇게 하면 머리가 뽀개지죠. 너무 양이 많고 한 28,000가지는 외워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거에서 실제로 난이도를 높이고 낮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딱 둘 중에 하나. 그거는 그냥 쉽거나 어렵거나. 그래서 공부했거나 안 했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과치 나오는데, 지금 이 이해는 정말 이걸 정확히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가볍게 맞추시는 분이 있고 2년, 3년을 해도 못 맞추시는 분이 있어요. 이 고비를 넘으셔야 돼요. 이건 고득점 합격, 뭐 물론 그렇게 되지만 이게 합격하는 방법. 합격.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이해하십시오라고 하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가 뭐냐면, 이해는 요 내용을 옆 사람이 여쭤보면, 여러분 공부하시면 옆 사람 있잖아요. 저처럼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그러니까 머리에서 그러니까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그게 난이도를 많이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과정을 학원에서 그런 과정을 해요. 그리고 충분히 교수님들 믿고 따라오시면 다 여러분들 충분히 수할 수 있고요. 특히 사실 제가 이제 그전엔 다른 그러니까 이런 다른 곳에 있었다가 지난해 처음 이제 해커스 제가 처음 했잖아요. 사실 조금 염려도 됐어요. 왜냐면 기존에 하던 패턴과 좀 다르게 제가 이렇게 수업도 하고 요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분 뭐 문자를 뭐 이렇게 보시는 것 마찬가지지만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죠? 공부 많이 하셨어요. 제 이분은 압니다. 공부 많이 안 하셨어요. 하라는 거 정확히 하셨어요. 하라는 걸 한 게 아니라 하라는 걸 정확히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말 진짜 짜증날 정도로 그 정확히 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용어 하나, 단어 선택 이런 거 하나를, 그런 훈련을. 예. 요 내용은 좀 간지러워서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막판으로 가면 저도 이제 실무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 시험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이 감이 옵니다. 저도 사실 IMF 때부터 강의를 했거든요. 주택관리사 치면 뭐 7회, 8회, 6회 뭐 이때부터기 때문에 사실 이 분위기는 어느 정도 잡아요. 그리고 또 실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요 문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느끼시고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뭐냐면, 믿고 따라오면 된다. 이건 기본이고요. 요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 동형이나 이런 모의고사, 이게 중요했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본 듯한 문제들이 시험장에서 보이니까 어때? 반가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왜 이제 동네 깨가 50% 먹고 간다 그러잖아요. 갔는데 막 생소해. 그럼 경직이 돼요. 힘이 들어가고. 그럼 아는 것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가기 위한 부분으로 좋았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요 그래프를 제가 많이 쓰는데,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 시점까지 12개월 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 그래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실무 과목에 투자해야 되는 에너지예요. 투자해야 되는 에너지. 지금 동영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니까. 이때 동영 4번 뭐 이렇게 하는데요. 뭐 제가 상황에 따라 뭐 2문제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그러면 보통 40문항씩 하니까 6, 4, 24 정도. 그러니까 200, 108, 160, 200, 204 뭐 그 정도 한 200문제 전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드리고 풀고 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내 컨디션이 안 좋았다. 이 부분 아주 임박해서 한 1, 2주거든요. 그때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게 제일 위험해요. 다른 과목은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면 그날의 이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실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걸 내가 했던 거면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나오는데 이게 들은 내용들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월간 모의고사 이야기는 이게 참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험생이. 왜 안 하냐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지금 상황이 있고 컨디션이 있고 하니까 아유 내가 지금 2차 지금 들여다볼 때야 내가 지금 지금 보니까 엊그제 회계 모의고사가 35점 나왔는데 내가 지금 그거 해야지 이렇게 해요. 던져버립니다. 근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월간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이 모의고사를. 이 모의고사를 해야지 실무 같은 경우는 범위가 축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싫어하는 그 광범위 그걸 잡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먼저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봐봐야 알지도 못하는 거 읽어봐봐야 뭐 그렇고 뭐 봐봐야 점수 뭐 20점 30점 나오는데 그 자존심만 상하고 지금 그거 가지고 합격증 주고 자격증 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시험일이 있잖아요. 지금 연습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연습할 때 점수 안 나와도 되고요.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범위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면 그 문제지만 다른 내용도 이런 형식의 내용들은 이렇게 문제로 유형화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월간 모의고사가 정말 중요해요. 저도 이 월간 모의고사는 그 시점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냅니다. 너무 정선되고 정제된 문제라서. 그래서 이 월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한 효과를 미친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공부할 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착 쳐져라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범위를 축약하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고 내가 계속 연습하는데 좀 잘못 나가고 있으면 그쪽 길이 아니고 이쪽 길이다 이렇게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역할을 모의고사가 하고 있고 최종적인 마무리 물론 여기 백선 특강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여기 안 적혀 있지만 그런 내용들. 그래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서는 뭘 그런 걸 잘해. 사내 정복하러 간다 이런 거 하듯이 어떤 과목 정복 한 달 정복 6개월 정복 실무는 정복이 안 돼요. 저도 정복을 못했어요. 30년 넘게 했어요. 정복이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법이 바뀌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냥 어느 분들은 이것도 독서실 들어가가지고 저 책을 그냥 이제 일주일 뽀수기 해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이러한 과목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서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 최고조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그날 제일 끌어올렸다. 그럼 돼요. 그럼 됩니다. 그게 60%든 70%든 80%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왜? 어쨌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만 하면 결과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요. 근데 대개 이거를 다 했는데 그거 외운 게 왜 생각이 안 나지? 불안하고 또 책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답이 너무 약했어, 그죠? 그분 좀 마음 상했을지도 몰라요. 자, 저는 이제 워낙 많아서 간단하게 하는데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좀 간단한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기출 문제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 근데 이거는 이제 2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될 점과 하지 말아야 될 점을 이야기를 해요. 우선 하지 말아야 될 점을 이야기를 하면 아까 이제 맹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기출 문제가 그때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실무 문제잖아요. 실무 상황을 반영한 거예요. 그때 실무와 지금 실무가 전혀 다를 수 있고요. 법이 개정돼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 실무의 변화를 느끼셔야 되는데
기출문제는 딱 그것만 보면 나왔네? 그럼 또 이게 기본서로 올라와가지고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야 라고 하면서 되도 않는 걸 막 억지로 외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훨씬 빼는 거예요.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럼 기출문제를 그럼 보지 마냐? 아니요. 이건 긍정적인, 아주 매우 중요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기출문제. 여러분들은 지금 실무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범위가 실제로 나왔을까? 어떤 범위가 나왔을까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엔 이게 제일 좋죠. 그죠? 그 범위 내에서 나왔다. 그래서 기출되지 않았던 범위는 제가 별도로 이제 신설돼서 이렇게 돼서 한 겁니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 안 가져도 돼.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획정할 수 있는 데는 기출문제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풀지 마라. 그럼 뭐 이거 하지 말라. 그 소리가 아니라 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막 기출문제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나 여기 치트키를 만들겠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읽어라. 읽는 것과 푸는 것 다른 건 알죠? 읽는. 회계는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회계는 1 더하기 1은 2다. 그럼 1 더하기 2는 막 필기해가면서 2 이렇게 쓰셔야 되고 푸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실무는 읽어도 돼요. 읽어도 됩니다. 특히 기출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풀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진짜 마킹해놓고 예전에 그 자동차 면허시험 갈 때 우리 크라운 출판사 키 출판사 이거 있었잖아. 거기 보면 그거 문제 푸는 사람 있어요? 이거 문제 푸시고 가셨어요? 아니잖아. 답을 다 마킹해가지고 읽어보고 갔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이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 제가 그 과정을 토대로 강의할 때도 수차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 그 정도야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진짜 푸셔야 될 거는 이제 동영 백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양날의 검이에요. 너무 맹신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공부 방향으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가냐면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출문제를 맹신하냐면 다른 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간 없잖아요. 그럼 가장 정제된 게 뭘까요?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셔도 안 되지만 올인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출문제는 저는 이제 출제의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방향, 내비게이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 1, 2차를 동차하시는 분이 합격하시는 확률이 높은 게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판단에는 1차만 하고 내년도 2차만 하는 것이 합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의외로 동차가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시설개론이라는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실무 문제 40문항 중에 이 시설개론과 연관된 문항이 20문항이에요. 절반이 시설개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2차 공부에서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지고 붙고 하는데 이 시설개론이 올해 공부 안 하고 지난해 공부한 걸 되새겨서 한다든지 2차만 하니까 시간이 충분하니까 내가 시설개론을 별도로 듣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묘해요. 시설개론을 시험을 본다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과 그냥 내가 참고적으로 본다고 할 때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간에 이 과목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관리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건 굉장히 지대하죠.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설개론을 공부하실 때 이게 1차 과목이다. 절대평가니까 60만 맞아야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해도도 조금 높이시고 조금 폭도 조금 넓히시면 실무에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실무는 상대평가잖아요. 한 문제 차이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 개론에 대한 부분 인식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부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이론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기본 이론 과정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에 여러분들을 힘을 줘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또 제일 먼저 나온 게 이해잖아요. 제가 참 정말 수차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 해설을 할 때 이제 문제를 알거든요. 단순 암기 문제, 이해 문제, 난이도 조절 문제 뭐 이런 게 쭉 이제 보여요. 그럴 때 어느 분이 이 시험 봤던 걸 그걸 가지고 막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해설을 하잖아요. 딱 볼 때 이분이 이거 그렇게 제가 강조했는데 이거 안 했구나. 이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이렇게 문제를 푸실 때 은연중에 막 이런 거저런 써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문제 풀 때 그게 이제 그대로 다 노출이 되니까. 그래 이거를 뭐 전혀 엉뚱한 답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요거 좀 제 말씀을 조금만 들었으면 아주 쉽게 이건 소화를 했을 텐데 이런 게 안타까운 게 툭툭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막 제일 뭐 이 책상 위에 꼭 있는 게 있죠. 노란색, 주황색 이런 형광펜이 항상 있어요. 거의 있습니다. 거의. 예.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암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겠다라는 나와의 책과의 약속이거든요. 안 지켜집니다. 실무는 100% 안 지켜져요. 거의 내가 쉴 때 시간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다음 하기 전까지는 하겠다. 민법 회계, 시설 학위에 벅차서 절대 약속 못 지켜요. 그렇게 약속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해를 하려고 하십시오.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옆 사람을 붙든 저를 붙든 아니면 홈페이지를 붙들든 어떻게 붙들어서도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이야기를 굉장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책이 있고 두껍고 그러니까 이거 언제 소화해? 암기해야지. 절대 아니고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느끼는 것이 관리 실무인데 분명히 실무인데 우리 그 과목에 공동ju택 관계 법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준비하지만 과목명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관계법규, 관계법규인지 관리실무인지 관계실무인지 관리법규인지 그건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실무가 이제 법집행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실무 과목인데 법규보다도 법 얘기를 더 해요. 더 많이 하고 더 합니다. 실무는 법의 집행이고 실무 환경의 변화는 법의 개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실무를 모르는 거예요. 개정됐는데 실무 어떤 그 법령의 내용 개정됐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으면 실무 환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대한 정리는 실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냥 알파벳, 영어 하기 위한 알파벳에 불과해요. 이 법령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무 시간에 왜 법 얘기만 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모르면 실무를 모른다. 그러니까 실무를 하기 위한 기본 수단은 법령이다. 사실은 이 실무라는 건 그렇잖아요. 법령도 하고 다 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됐을 때 실무에 가서 하는 게 실무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지금 우리 당겨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할 때 나머지 과목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정립되고 나서 실무하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그래프 보셨죠? 이 실무에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되는 그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쓰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에너지만 엄청 소비하는 거예요. 효율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 실무 이야기할 때 법령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냥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험에선. 여러분들 잘 몰라요, 이게. 그냥 책으로만 보고, 이건 책은 지금까지 기출문제라든지 범위나 이런 것들을 획정해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다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지금 실무에선 어떻게 돌아가고 움직이고 어떤 것들이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하고 어떤 것들이 사건이 터져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어느 도에서 어느 부분 때문에 어떤 걸 노력하고 있고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이제 늘 하면서 가장 이제 관리실무와 관련된 장기선 계획, 사업자 선정 지침, 또 더 나아가서 관리계약 준칙과 관련된 부분에 뭐 서울시나 경기도에 이제 재정 참여, 또 개정위원 뭐 이런 걸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너무 귀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반영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동형이나 이제 마지막 정리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탁탁 알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다른 건 제가 버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제가 이제 현 실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관리사무소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현장 하나는 알 수가 있죠. 그냥 전혀 달라요. 저도 뭐 추구해봤지만 이제 전체를 뭐 서울 전체를 보고 뭐 이렇게 어쨌든 수도권 전체를 보고 아니면 지방도 뭐 이렇게 다녀오면서 보고 그럼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매일 이루어지니까 뭐 참고적으로 저 내일 제주도 가요. 죽겠습니다. 피곤해서. 그것도 제주도에 시설물 교육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소장님들 만나서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끊임없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그래프 잠깐 보셨지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텐션을 높일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듣고 말씀하는 내용들을 좀 편하게 뭐 5과목 지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과목에 뭐 이렇게 에너지 쏟으셔야 되니까 약간 움츠린다. 좀 편안하게 듣는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어떤 시점에서 혹은 또 강의 중에 딱 찝어서 이건 반드시 콕 이런 거 있는 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꼭 합격을 기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뭐 강하게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교재를 열어보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내용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교재 편성을 잠깐 보시고 본격적인 내용은 좀 쉬셨다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1권과 2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그죠? 교재가 되어 있고 쭉 이렇게 앞쪽에 이제 칼라 부분 조금 넘기시면 이제 기본서에서 1,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보시면 이 책의 차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 책에는 해설, 그러니까 이 실무가 어떤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약 5분 정도 요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이제 멀리 이렇게 계셔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난해 책 새 건데 다시 써도 돼요? 새 거죠. 왜 안 봤으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왜요? 왜 안 될까요? 여기 없네. 아까 화면에 실무는 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알파벳이 바뀌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로 안 되냐면 제가 책을 쓰잖아요. 뭐 이런 표현을 좀 제일 짜증납니다. 제일 할 일이 많아요. 실무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용 바뀌지, 문제 바뀌지, 요약 바뀌지, 걷어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만큼 바뀌어서 책이 나왔는데 지난해 책 써도 돼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시마, 이걸 진짜 이거 열어보여?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요. 실무는 무조건 안 돼요. 법규 실무는 절대 안 돼요. 안 된다. 일단 이건 그냥 저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절대 아예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어쨌든 이제 이번에는 조금 이제 지난해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책의 체계를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이렇게 편제된 것은 이제 처음이죠. 요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으니까 뭐냐면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 거의 20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 또 실무고요. 그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법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법령정보센터나 이렇게 가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장 조문 순서를 그대로 넣었어요. 여기에다 공부하시기
편하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편하고 또 조문명하고 거기에 이제 조항까지 다 기술을 했어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뭐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고 연계로 법령과 이렇게 연계를 하시기 이제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 1강 보시면 1편에 행정실무가 있고, 거기 보시면 주택의 정의 및 종류라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주택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주택법과 건축법, 임대주택법이 이제 처음에 그냥 인트로로 도입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은 그 2장,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의 총칙부터 이어집니다. 모든 법이 이제 총칙 하면 이제 목적 정의 뭐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총칙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관리 방법이에요. 그리고 입주자협회 관리규약,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운영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의 편제에,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의 법 조문의 그 순서에 맞춰서 교재를 출간했고요. 이렇게 교재를 출간한 책은 없습니다, 시중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그리고 이제 이 기초 과정과 이제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좀 상세하기도 하지만 그 12장 보시면 사무인사관리 조금 있죠. 요게 페이지 수로 보시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해당 부분 갈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사무인사관리는 왜 배우냐면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장님이시잖아요. 그럼 관리사무소를 운영을 해야죠. 그러면 문서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냥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일 안 되는 건 인사관리예요. 이 새끼 그냥 막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근무를 하시다 보면. 이럴 때 조금만 강하게 하면 노동청에 간다 그러고. 이거 미쳐요. 그래서 요거 다루는 법이거든요. 4대 보험하고 노동법 다루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반 임금 많이 주고 잘 쉬게 하고 해고 안 하고 그러면 일 잘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근로기준법 이런 데서 이야기합니다. 법 얘기예요, 또 이 얘기도. 근데 그 법 수준이 어디까지냐? 딱 여기까지 문제 수준이 공인 노무사.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방법. 자, 그 다음에 그 2권 보시면 이제 기술실무 나오고요. 이 기술실무는 그 전체가 일부 제외하고는, 그렇죠, 시설개론. 그래서 아까 시설개론 1.5차 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설개론 기반으로 여기는 건축물관리, 설비관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문제는 거의 시설개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개론을 1차로 보시면 안 돼요. 1.5차 정도로 격상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해당 장, 또 절 나갈 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다른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강의할 때. 이게 왜 됐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렇게 인트로를 좀 해줘서 좋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거든요. 해당 부분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항상 장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를 마치고요. 본격적인 2교시에는 우리 1페이지 되겠죠? 부터 진행을, 여기 페이지 수는 20페이지가 되네요. 자, 아무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기본서 20페이지고요. 제1장 주택정의 및 종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아까 이제 요 앞부분은 좀 이제 살펴보셨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조금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쭉 돼 있고, 저 이제 살펴보셨던 부분이죠. 예, 앞쪽에 뭐 내용이 많네요, 그죠? 예. 자, 학습 플랜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 다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는 한 부분이고요. 뭐 시험 총평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대책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행정 실무.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맨 1장과 여기 12장, 그리고 이건 이제 이론이니까 이거 이제 제외되고, 이건 이제 임대주택입니다. 제외하고 공동주택 관리법이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법을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이 기본 이론과 이 심화로 이어지는 이론의 내용은 좀 다르고, 내용에서 그 수준도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본문 학습을 하고요. 심화 쪽에서는 이 본문이 됐다는 가정하에 뭐 단서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조문, 법조문을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공부하면 양도 많고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본은 전체적으로 틀을 잡고요. 심화 가셔야 이제 그 단서 내용에서 여긴 이런데 요런 경우는 또 저렇구나. 이런 법은 다 그런 예외나 이런 조항들, 강행 규정,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하면 굉장히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심화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지금 보셨던 이 공동주택 관리법을 제외한 임대주택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또 뭐 여기 이론이나 이 사무인사 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이 기본에서는 요 기본적인 틀은 잡아요. 근데 심화 가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다 법령이거든요. 이것도 법령 10개를 배워요, 여기에서. 굉장히 아까 이제 양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 내용과 심화 내용이 다른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심화를 공부하기가 좀 어렵죠. 또 이걸 한꺼번에 공부하면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실험을 해봤어요. 저도 쭉 해오면서, 기본 과정에는 상권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관리만 하고, 그러니까 이 행정관리만 하고, 심화 과정에는 기술관리만도 해봤어요.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게 공부하시는 데는 가장 효율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받아들이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단권에 끝냈다 그러면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법이 뭐 거의 한 30개 이상의 법령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한 번에 이렇게 정리해서 단서까지 해서 또 별표나 목차, 별표나 별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한 번에 소화한다라는 거는 거의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우리 이제 주택의 정의 및 종류는 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요 뒤에 나와 있나? 예,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부분이 이 전문 관리 파트에 이제 주택관리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극의 목표죠. 그래서 이제 이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주택,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가는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어디를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이제 그다음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혼동도 많이 돼. 그냥 임대주택 관리하셔야 돼요 정도로만 이제 짚어요. 이제 심화 가면 이제 그 내용 중에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주택 정의 및 종류는 도대체 주택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 한번 쭉 한번 여러분들 그 편의점이나 아니면 그 마트 가서 이제 상품 진열된 거 쭉 한번 보는 정도예요. 근데 가본 것과 안 가본 건 다르잖아요. 그걸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와야 하나? 여러분들 막 시험에 나올 거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건 약간 인트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뒤에를 공부할 수 있고 여기가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기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주택법을 언급하고 합니다. 이거를 해야 소화할 수 있으니까.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 건축법령상 주택이 나오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주택관리사 할 때 주택이 처음에 나와요. 이 건축법령상 주택은 외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은 주로 이제 주택법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택법령상 주택과 또 이 건축법령상 주택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규모를 보고, 그리고 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제 건축법령상 구분을 하고, 그 내용이 아까도 잠깐 보셨지만 이게 어떤 형태인지 이렇게 보는 데까지가 건축법이고, 실제로 그 내용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주택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표현은 주택이라고 하는데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더 나아가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강 친화형 주택, 장수명 주택, 이런 것들의 어떤 종류, 이런 거 이제 보는 건데요. 자, 여기서 기본 과정이지만 하나 찍고 가야 될 거 있어요. 기출문제, 아까 잠깐 이제 인트로에서 OT에서 보셨지만 기출문제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기출문제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기출문제 여기 보시면 많이 나와요. 지금 상황은 어떠냐? 과감하게 확 던져. 모르면 안 돼요. 마트 가보긴 해야 돼요. 한번 훑어보더라도. 근데 거기서 물건은 사지 말아요. 뭐 이런 겁니다. 여기는 한 문제 정도에서. 그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범위가 많이 바뀌었다. 자, 그거의 결정적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과정이니까 제가 히스토리나 배경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우리가 지금 주택관리사는 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주택관리사 제도도 있고,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이걸 배우셔서 이제 실무에 이 법령을 적용하는 거예요. 말 공동주택 관리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관리법이 한 30년 전부터 있었냐? 아니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법도 없었어요. 관리를 하는데. 공동주택 관리령이라고 하는 뭐 이상한 법령의 주택건설 촉진법 제 38조에 뭐 아무튼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요. 근데 그때도 실무 문제는 나왔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살기 전에는 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친구가 어디서 전세를 살고 있었느냐? 여기서 전세를 살고 있었죠. 그래서 주택법이 직칸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급, 건설, 뭐 여기 나와 있는 관리, 이거 나와 있는 관리뿐만 아니라 대가족이었죠. 대가족. 그러다가 관리가 어느 정도 크니까 결혼해서 이렇게 분가해가지고 집을 하나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한 집에 대가족으로 살 때 시험 문제와 지금은 독립가구가 된 때의 시험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있을 때, 이 주택법에서 할 때는 여기 문제가 꽤 뭐 매해 두 문제 막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접근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의 내용을 아셔야 이 공동주택 관리법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정의하고 행위를 여기서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이제 찍고 가는 거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또 얘기 안 해요? 이해하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고, 그냥 이거 단순히 그냥 암기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암기라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제 표현상.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제가 머리 글자를 쓰는 거 있어요. 그냥 그건 머리 글자만 그냥 단순히 암기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셔도. 근데 단순한데 한 줄 두 줄인데 막 분석하고 의미 찾고 막 그림 그리고 시간 투자하고, 이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자, 아까 이제 여기도 지금 중요도가 이렇게 확 떨어졌는데 여기는 어떠냐? 이건 그냥 이름 정도, 있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냥 심각하게 얘기해서 이 정도. 혹시 뭐 이렇게 지난해 공부를 하셨거나 하셨던 분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에는 요 건축법령상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그리고 공동주택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단독주택에는 뭐 여기 있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쭉 해서 단다다공이 있다. 머리 글자입니다. 공동주택은 아연다기가 있다. 풀어 얘기하면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기숙사가 있다. 요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세대주택, 뭐 기숙사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2장에서는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렇게 분류를 할 때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연다기가 있다.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뭐 다중주택은 막 이렇게 요건 많고요. 다가구주택 뭐 19세대 숫자 나오고요. 공간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다 필요 없는데 여기다 왜 써놔요? 책이잖아요. 책인데 단다다공 아연다기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봐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근데 이게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안 나왔냐? 아니요, 나왔다니까요. 초창기 때 틀 잡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때는 나왔는데 지금은 왜 안 나올까요? 오래돼서 안 나와? 아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보는 법이 바뀌어서 관점이 달라져서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여기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규모가. 다가구 주택이. 근데 다중주택은 지금 얼마예요? 660제곱미터 이하죠. 그러면 두 개 다 660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러면 660제곱미터냐 330제곱미터 이렇게 보면 구분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시험 나올 땐 얘가 330이었어요. 법이. 그러니까 330하고 660 혼동할까요, 안 할까요? 혼동하지. 그럴 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똑같이 다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모두가 다 660인데 그걸 문제를 낼까요? 안 내지. 내도 틀릴까요? 안 틀리지. 그러니까 이런 그 기출 문제가 지금과 옛날에 어떤 그 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상황의 변화로 그때 요구되던 상황과 지금 요구되는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그냥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만 보고 그대로 해서 이거 물론 일주일 걸리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 이제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하지만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 이건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상이라고 표현하고 법령의 신설이나 개정. 아무튼 지난해 시험 보고 나서 법이 새로 신설됐거나 개정됐다. 이건 무조건 100% 나옵니다. 신상. 무조건 나와요. 그냥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심하게는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세요. 이건 기출문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무는. 두 번째, 비교입니다. 비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330이고 661 땐 비교가 되니까 문제가 나와요. 근데 두 개가 다 660으로 통일화시키는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쭉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비교가 된다? 그러면 일단 권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건 파는 것 같으네요. 2월 상품입니다. 지난해 개정됐는데, 지지난해 개정됐는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개정된 거 다 나올 수는 없죠. 40문제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정이 많이 되던 애는 개정됐음에도 안 나온 게 있어요. 마치 여러분 합격하시고 취업 못한 사람이 그 다음에 밀리듯이, 그럼 이거 한번 밀리면 잘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어쨌든 지금 2월 상품이어도 시험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기출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출제자에 따라서는 이게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나왔네? 그래서 짚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해서 기출의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신상은 오히려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굉장히 수월해요. 왜냐하면 다 짚어주고 딱 그거만 하면 되니까. 지난해 신상 중에 이제 나온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세대에 수강 점검을 합니다. 그럼 세대 점검하라고 죽으라고 안 해요. 가서 방문해서 안 합니다. 힘들어요. 이 세대에서 아주 지난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었어요. 법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점검을 할 때 뭐 예를 들면입니다. 잘 모르니까 점검을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절반씩 하고 뭐 30%씩 하라. 답은 이제 50, 30 뭐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일부분을 먼저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법이 새로 만들어졌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실질적으로 실무 환경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구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대는 전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제외라고 해서 실제로 가르칠 때 그걸 빼고 가르쳐요. 근데 어림없죠. 동영에 월간 모의고사 바로바로 들어가면 100%다 이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신상은 여러분들이 바로 접근하시면 좋고 그러나 이제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비교는 무지 어렵습니다. 무지 어려워요. 요거 공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실무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아까 이제 그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이 다른가요? 다르지요. 기본 과정은 그냥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아니요.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단서나 다른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 대표인 이렇게 하는데 그럼 임대주택과 관련된 법령에서 임차인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회장과 회장은 어떻게? 뭐 예를 들면입니다. 이렇게 그러려면 하나가 꼿꼿하고 완벽해야 옆에 있으면 이게 비교가 돼요. 나도 흐물흐물하는데 옆에 것도 흐물흐물하면 이게 떡인지 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콩인지 팥인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비교하는데 이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거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임차인 대표회의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 이런 민간 임대주택 관리 법령상 용어가 있어. 5일 전 공부를 막 해요. 공부를 막 합니다. 5일 전. 예. 그래서 공부하셨습니까? 그럼 예, 그래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의 개시 며칠 전에 공고를 해야 되지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근데 나는 뭘 했어요? 임대주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주택을 이렇게 내가 안다, 100% 5일 전이라고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과 비교되는 민간 분양주택도 안다,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전제예요. 근데 임대주택은 며칠 전 합니까? 5일 전이라고 잘 대답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공부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암기한 거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임대주택을 물어봐도 그게 5일이라고 답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걸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이라고 하고 입주자 대표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임대주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에 의존한 것.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으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거 남자 여자, 키, 몸무게, 연면적, 뭐 예를 들면 연면적, 층, 뭐 이런 걸 이제 구분하듯이 이게 비교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참고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며칠 전에 소집 공고해야 된다라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5일 전에 하던데요. 그건 관리규약 준칙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준칙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얘기했지만 다 이게 다 법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 문제를 냈는데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의할 때 입주자 대표는 며칠 전에 소집 공고하네요. 그럼 법령에, 그래서 이 법령의 내용을 우리가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령에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안 나와 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그 방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할게요. 자, 단독주택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 다 공부한다 그럼 다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되고 단다다 또 하나 이제 공간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학습이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다중주택이라고 써 있잖아요. 다중주택이 뭐예요? 이제 이거죠. 다중주택이 지금 여기.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다중주택의 모형은 학생 또는 직장 등 여러 사람 장기 거주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전은 설치하지 않은 것, 뭐 쭉 해서 면적은 662고 층수는 3계층 이하인 것,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책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하셔야 되죠. 안 나오면서 근데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다중주택을 공부를 했는데. 그럴 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숙집 같은 거다. 여기 보니까 목욕은 하는데 밥은 못 해먹는구나. 자취가 아니고 하숙이구나. 이렇게 하면 다중주택 의미를 일단 그 의미를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형태로 물어봤을 때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숫자와 관련된 얘기는 제가 중요도에서 제외합니다. 이제 숫자 공부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숫자는 제가 이거 기억하세요, 이해하세요. 숫자를 이해할 수는 없지.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숫자는 그냥 정한 숫자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그럼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는. 근데 많은 숫자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10개 이내로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 중에 기억하라는 숫자는 10개 이내예요. 올해 그 10개, 그 많은 숫자 중에 100개가 뭡니까? 1000개도 넘을 거예요, 숫자가 우리 실무에서. 그 중에 10개 이야기했는데 그게 올해 시험에 숫자로 나온 거 아세요? 그 10개 중에 하나가. 숫자가 유일하게 나왔는데 그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숫자는요. 우선 난이도로 이야기하면 엄청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이 잔상 속에 다 나와요. 정확하게 모르면 틀지 않나요? 그런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건 제가 숫자를 중요도를 주지 않는 이유는 아까 330 이게 331 때는요. 제가 뭐 중3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암기법 집어 넣고 막 하고 했어요. 왜? 660하고 구분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나오고. 지금은 다 660이니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외우려고 제가 이렇게 언급도 안 하는 건 쳐다볼 생각도 안 하셔도 돼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다중주택 그러면 이게 하숙집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이해를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숫자를 이런 건 다 실제 문제 났을 때 응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그런 형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욕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되지 않았다. 이거를 하숙집으로 이해를 했다면 자취가 아니고 하숙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각실로 취사시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욕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럼 외운 분은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외운 거는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 헛시간 소비하지 마시라는 거지. 자, 일단 그래서 여기는 그냥 단다다공 정도 보시면 가고요, 되고요. 그냥 쭉 넘어가셔도 됩니다. 공간이나 단독주택은 뭔지 알죠? 근데 이 다가구는 뒤에 있는 다세대와 혼동이 좀 될 수가 있어요. 이쪽 공동주택 쪽에 있는 다세대와. 그래서 이 다가구는 단독주택을 구성할 때 가구, 공동주택을 구성할 때는 세대 이런 형태. 아파트 몇 가구에 이렇게 잘 안 하죠? 몇 세대요? 저기 지방에 가가지고 저기 눈 덮인 어떤 그 산 속에 있는 마을 가가지고 여기 몇 세대나 살아요? 이거보다 몇 가구 사세요? 뭐 이렇게 이장님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가구를 주로 단독주택에서 쓰는 용어 정도다라고 이것도 확실한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단다다공할 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다. 종류 끝. 네, 넘어갑니다. 무차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예. 자, 뭐 여기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공동주택 나오는데 공동주택 이제 아이언닭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그리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몇 개 층이 있고 면적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하시라 그랬는데 그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OX만 하시면 돼요. 예, 처음에 이제 확인 많이 합니다. 진짜 단다닥이 아니다고 한 게 없잖아. 여기서 물어본다니까요. 자,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은 아연다기로 구성된다. OX. 너무 빨라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분류된다. OX. 야, 금방 진짜 별거 아닌 거 공부했는데 O도 있고 X도 있죠. 희한하지 않아요? 어쨌든 O든 X든 할 텐데. 이런 겁니다. 공부라는 게. 할 거를 정확히 해야 돼요. 정답은 X입니다. 그거 뭐라고? 이거 뭐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뒤돌려보기 한번 해봐요. 영상 하신 분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은 아연다이가 있다. 이랬잖아요.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건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 산이 아닌갑다 저 산으로 가라 그러면 직원들 인사관리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떤 법을 적용을 할 때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게 무슨 과학의 어떤 뭐 진리 팩트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건 다 약속이에요. 다 약속.
그러니까 무슨 법령이냐. 그랬잖아요. 실무인데 법령 얘기를 실무보다 더 한다고. 아, 맞나? 법규보다 더 한다고. 그래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한번 봐요. 40문항 중에 한 33문항, 32문항은 무슨 법령에 따르면, 무슨 법령에서 정하는, 무슨 법령에서, 무슨 법령에 따르면, 이게 33문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법인지 아는지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하죠. 되게 그 부분을 간과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론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 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봅니다. 자, 여기 이제 아연다기.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아파트가 뭔지 모르시진 않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알고 있어요.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좋고. 그런데 정의를 보니까, 이게 4계층은 아파트가 아니구나. 이걸 외우지 않아도 다 안다고요. 다 안다고요. 네, 내가 아파트 사는지 연립 사는지 이런 거 하려면 4계층, 3계, 5계층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어느 순간 다 소화가 돼요. 아까 이제 공동주택은 가구라는 말 안 쓰고 세대라는 말을 쓴다 그랬고. 자, 색깔이 살짝 다른 게 있어요. 예. 자, 건축법령에 의할 때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현다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아주 훌륭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요. 요게 살짝, 이건 심한 건 아니에요. 살짝 2월 상품 느낌이 있어요. 2월 상품이 뭐라 그랬죠? 법이 바뀌었는데 아직 안 나온 거. 이거 타이밍을 놓쳤어요, 사실은. 내년에 뭐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2월 상품은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기숙사 이야기예요. 사실 기숙사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안 나올 확률은 높습니다만, 법이 바뀌었고, 또 주관식, 또 우리는 또 법규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또 실무 친절해서, 친절한 실무씨가 법규로 또 걱정을 해요. 또 법규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냥 찍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계신 주택관리사분도 저기 송도에 가면 연세대 캠퍼스에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 관리사무소장님으로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의무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기숙사의 관리도 이렇게 주택관리사분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숙사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기숙사 그럼 뭐예요? 학교 뭐 공장 뭐 이런 거 있고요. 기숙사 그러면 아침에 피곤한데 같이 가서 밥 먹고 밥 때 놓치면 밥 먹어요, 못 먹죠.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기숙사에 있는데 아침밥을 안 먹어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아느냐? 충전을 해주거든요. 밥값. 이게 그대로 있어. 어디 것만 떠요? 저녁 때 편의점 것만 뜨지. 아주 그냥 등짝 스매싱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공동취사를 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개별치사하면 기숙사에 아니에요. 그런데 개별치사도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예,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여기 한번 볼게요. 공동치사시설 이용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만 있으면 기숙사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동치사를 50% 정도만 하면 60% 했다. 그럼 40%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치사 하는 거지. 개별치사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어떤 방향을 강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숫자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놓치기 쉽진 않죠.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아니지. 절반 정도만 하면 된다. 인식을 좀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식을 바꾸셨으면 이제는 다 반드시 공동치사만 하는 건 아니구나. 반만 공동치사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건 놓치지 않아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기숙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일반 기숙사가 있고 임대형 기숙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입니다. 학교 공장. 자, 그런데요. 이런 제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새로 생겼다고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공동주택 지어서 팔고 임대주택 지어서 임대 놓고 이거 뭐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자? 아니면 분양사업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직업에 기숙사 장사가 생겼어요. 기숙사를 지어서 파는 게 아니라 기숙사를 지어서 임대를 주는 거예요. 저기 뭐죠? 이제 동탄 이런 삼성전자 막 이렇게 그쪽에 이제 기숙사가 있죠. 내부죠. 그런데 막 늘어나니까 요 기숙사 장사하면 장사 되겠는데 그 인근에다가 기숙사를 져요.
그리고 종업원 들어와서 여기 이용하세요. 아, 시설 저기보다 뒷다 좋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기숙사 이용하겠죠. 그럼 난 뭘 벌어요? 돈을 벌지. 그렇게 또 바꿔 얘기하면 기업이 막 이렇게 확장하는데 기숙사 줘야 되고 이러려면 막 이게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 넘기는 거지, 민간한테. 혹은 다른. 그래서 기숙사 장소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만든 게 바로 임대형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학교 옆에다가 기숙사를 짓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그 딸내미 있죠? 그 딸내미. 그 딸내미가 아침밥 안 먹는 그 딸내미가 1학년, 2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3학년 때는 기숙사를 못 해요. 성적에서 밀린 것도 있지만 이게 TO가 정해져 있어요. 다 수용을 못 한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넣기를 원해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관리가 되니까. 근데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학생 수에 비해서 기숙사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인근에다가 이걸 해놓고 임대를 하면 잘 되죠. 근데 실제 가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냥 조그만 빌라 같은 거 조그만 이런 데 돼 있어요. 그건 관리가 안 되니까 걱정을 부모들이 엄청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법을 수요 공급이 맞아서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임대형 기숙사예요. 자, 임대형 기숙사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임대니까 이렇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임대 형태로 해서 파는 건 아니죠. 임대 사업에 사용하는 거고, 임대 최소 목적이 한 20실 이상이면 우리가 임대형 기숙사로 인정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준 제도입니다. 임대 주택이 있듯이 임대 기숙사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임대형 기숙사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냥 여기 50, 20 혹은 20, 50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전 근데 상황 설명, 이 배경 이런 걸 했잖아요. 이런 게 중요해요. 왜? 20, 50은 누구나 맞추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을. 기숙사에는 일반 기숙사, 임대형 기숙사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숙사 이야기하면서 요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의 그 머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반 기숙사는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하면 두 개를 다 설명하면 바뀐 걸 알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딱 빼서 이렇게 OX 하게끔 해요. 그럼 20, 50 들었던 게 있잖아요. 그럼 20, 50 맞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일반 기숙사가 아니잖아요. 혹은 기숙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질문 내용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직접 해볼게요. 기숙사는 이런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 공급률이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OX. 어느 분 O 하려고 하시는 분 없어요? 왜 X예요? 기숙사가 아니고 임대형 기숙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숫자만 기억하는 건 하, 난이도 하, 내용을 기억하는 건 중. 그걸 두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하고 막 다양하다 그러면 이게 상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 이후는 임대형 기숙사가 이런 게 기숙사고 임대형 기숙사라는 제도가 생겼구나. 그러면 돼요. 실무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다 접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령상 주택을 맞춰요. 사실은 여기 실제 이제 예전에 출제됐던 거 보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걱정할까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은 단다다공 아연다이가 있다. 끝. 자,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주택 갑니다. 이 주택법령상 주택은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이 주택법령상 주택은 꼭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 공동주택 있죠. 우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이걸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근거가. 물론 건축법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공부를 할 때 주택법을 모르시면 안 돼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복귀 시간에 주택법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푸시를 막 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규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오시면 제가 사실은 할 게 없어요. 예, 하고 오실 거죠? 예, 그래,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실무 문제로 예전 한 집 살 때, 주택법이라는 집에서 한 집에서 살 때 나왔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출의 범위로 획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지금은 어때? 나오진 않죠. 관련성 있는 것만. 그럼 여기 중에서 딱 떼가지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런 거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거 이제 관련되는 것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법령상 주택의 핵심은 정의와 종류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실무지만. 자, 이 개념이 지금 이제는 이제 좀 바뀌었어요. 그죠? 왜 공부를 해요? 실무가 뭐예요? 아는 법을 집행하는 게 실무이기 때문에 법을 모르면 실무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법을 아셔야 되고, 그 법은, 그러니까 여기 실무와 관련된 법을 아셔야 되고, 법은 제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예요. 물론 그 살짝 다른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 실무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예요. 그럼 목적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정의는 어떠한 법령이든 정의는 다 아셔야 됩니다. 정의는. 안다 그러는 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논문 쓰시는 거 아니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정의를 여기서 여기 있죠. 주택법. 자, 2조는 다 정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 좀 연결하면 지난해 교재를 써도 돼요라고 하는 거에 연결을 붙이면 지난해는 요 조항 표시가 없어요. 지난 책은.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연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바뀌기도 바뀌었지만.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이란 이렇게 구분한다. 요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줄이니까 뭐 외워도 되고요. 뭐 어떻게 해도 돼요. 그냥 이거를 시험장에서 끄집어 올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줄이니까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죠. 외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건 두 줄이라 외웠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28,000가지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걸 다 머릿속에 놓고 시험장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습성을 제가 이해라고 하는 이유가 처음에 한두 개 있으면 할만하고요. 외울 수 있고요. 그게 훨씬 편해요.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만 하는 습성을 가지면 이제 암기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합격하기 위한 고득점 할 때 결정적으로 이해와 계산 문제인데 여기 접근이 안 돼요. 그러면 2년하건 3년하건 5년하건 안 돼요. 이쪽으로 못 오면 무조건 이쪽으로 못 오면 합격을 못 합니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다 외우면 가능할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28,000가지 못 한다니까 인간이. 자, 또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 것인지 이건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제 학습하는 법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대의 구성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다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면.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면 됩니다. 자, 세대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죠. 가구, 세대. 보통 단독주택 가구 몇 가구냐 이렇게 얘기하고 세대.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일본말로 하면 주호라 그래요. 호 세대 한자로 또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이 세대라고 하는 거는 뭐 101동 101호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더라도 이해가 되면 좋은 게 이거예요. 왜요? 이해가 되면 지금 이해가 된 거를 시험장 갈 때까지 쳐다보지 않아도 시험장에서 이걸 세대라고 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막 줄일 수 있다는 우리 광범위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하시라는 거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안 하고 암기한 거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게 딱 떨어지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끈다. 끝장이에요. 끝장.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해한다 그럼 다 버리셔도 된다는 거예요. 세대의 구성원이라는 건 뭐예요? 백일동 백일호에 나, 우리 뭐 예를 배우자, 딸, 자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구성원 이거 모르진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장기간. 장기간은 우리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비교되면 장기간하고 비교되는 건 뭐예요? 단기간.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집이 한 뭐 콘도나 뭐 호텔 이런 것처럼 뭐 한 일주일이나 뭐 2, 3일 이렇게 있다 오는 건가 아니면 그 이사하기 전까지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럼 이게 아니라는 건 알죠. 그럼 장기간인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거 당연한 거는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책에 쓰여 있지만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이 얘기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줄여나가야 돼. 이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겁니다. 독립된 주거 생활. 독립된 주거 생활.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우리 집 한 집에서 같이 목욕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러진 않지. 그건 옆집에서 하는 거지. 자, 주거 생활 하죠. 자, 그런 구조를 여기까지는 실제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면 의미가 사실은 시험과 관련해서입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여러분 논문 쓰실 거니까 시험과 관련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왜? 의미가 없다라는 건 뭐냐? 문제를 출제원이 기가 막히게 꽈내도 여러분들은 눈 감고도 답을 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이제 다 버리는 습관을 갖고요. 그리고 다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야기는 얼핏 보면 알 것 같지만 또 얼핏 보면 이게 또 뭔 얘기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법을 기술하는 것 중에 또는과 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가시면 이 또는 밋 이 법조항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밋이라고 되어 있는 걸 또는이라고 해석하셔가지고 과태료를 맞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대표적인 이거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도 공개하고 및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및 동별 게시판에 게시해야 된다. 밋이라고 되어 있으면 둘 다 게시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게시판에만 공개하고 난 공개했어. 그럼 여기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왜 안 하셨어요? 여기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밋이 그래요? 아니죠. 밋은 두 개 다 하라는 소리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좀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or와 뭐 and 이런 이제 개념을 좀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꽤 많아요. 이건 반드시 해석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는이고 이게 밋이라는 걸 알면 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알 수가 있죠. 전부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건축물이 이런 형태도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걸 건축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공동주택 형태도 있고 단독주택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에 지금 전부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건축물 전체가 하나다.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거하고 and 그 부속 토지다. 이런 형태가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도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여기 202호라고 하는 그 202호가 독립된 주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죠. 매매 대상도 되고. 자, 이러한 형태, 그것과의 그 부속 토지의 관계.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해요. 뭐라고 명명하냐면 얘는 단독주택이라고 하고 얘는 공동주택이라고 하자. 그게 이제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 정의, 이 법 조항을 가만 보시면 굉장히 진짜 필요 없는 말이 없어요. 딱 필요한 말만 써놓고요. 또 그리고 굉장히 장황하게 법을 기술했으면 그게 다 필요한 말이에요. 다 필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얘기한 것처럼 법조항을 얘기할 때 이걸 얘기를 안 해놓고 그냥 주택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호텔도 이렇게 생겼지. 그렇잖아요. 펜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법을 해석을 할 때는. 법을 쓸 때는 다 필요한 건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될 수 있는 것들은 쳐내고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것들은 정확히 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일단 반으로 줄이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택이라는 말은 주택관리사에 우리 앞에 듣는 애가 주택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주택은 이제 앞으로 저하고 주택이 뭐예요? 그러면 다 필요 없는 말 다 빼버리고 이게 주택이에요. 이제 이렇게 저하고 약속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이제 정확히 이해를 했잖아요. 요거를 또 줄여서 예, 전일토 가장 그래서 주택은 전일토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무책이 이렇게 뚱뚱하고 막 2권이고 막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필요 없는 거 떼내고 저거 쳐내고 뭐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하나만 남습니다. 거의 예, 이렇게 줄여가는 약속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택까지 보셨고, 이제 이 주택이 지금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좀 쉬었다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